이번에는 섹터 얘기입니다. 사실 전반적인 시장 얘기인데 특히 미국 증시와 관련된 얘기에서 한국 시장의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슈 중에 연내 테이퍼링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더불어서 금리가 또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 당연하게도 나오는 질문이 미국 증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 때도 한번 120년간의 미국의 밸류에이션을 보여드렸지만 거의 IT 버블에 버금가게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금리가 낮다라는 걸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금리가 움직이다 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 피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그와 관련된 국내외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의 송재경 리서치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모셔놓고 간단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차트들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 차트일 수밖에 없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 하지만 계속 올라온 게 또 10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미국 증시 비싸니까 이제 미국 소위 말해서 팔고 더 상대적으로 싼 이머징이나 아니면 좀 그나마 괜찮은 선진국에서 유럽 시장 보자라고 했는데도 몇 년 동안 결국 또 미국을 사는 게 답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밸류에이션은 목에 찼다. 네.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죠. 이제 소위 매도 시점을 잡는 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상 밸류에이션만 보는 분들은 상당히 미리 팔아서 고생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오버슈팅, 언더슈팅, 과하게 오르고 과하게 빠지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네.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이제 욕심을 좀 버리고 이제 시장을 본다면 현재 수준의 밸류에이션 수준에서는 미국 시장은 확실히 목에 차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의 시장의 변수들 대표적인 저금리가 인플레이션에서 금리 상승 기조로 바뀌는 지금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목에 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네. 이게 이제 PER, PBR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는데 PS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데 S&P 500의 향후 12개월간 발생할 매출을 주가로 나눈 거거든요. 네. 주당 매출을.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00년 최고점 PSR이 제일 높았던 게 2000년도인데 네. 그때 수준인 3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는 닷컴 버블 때만큼 목에 차 있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운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PSR이 이제 매출 성장률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리고 저기 안에 이제 깔려 있는 또 암묵적인 얘기는 이익이 마이너스 즉 적자가 난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하기 힘드니까 PSR로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네. 그 이익이 IT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이익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좀 있으니까 이거 갖고 밸류에이션 했었던 게 사실 아까 뭐 3배, 4배까지 갔었던 건데 지금도 보니까 거의 3배까지 간 거잖아요. 네.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좀 그래도 사람인 이 지상 뭔가 하나의 트리거 이벤트가 되는 게 저게 좀 부러진다라기보다는 좀 변곡점을 잡아보고 싶은 게 당장 다음 달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FOMC에서 뭐 금리 얘기를 할 건 아니겠지만 테이퍼링의 규모를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이 지속되면 좀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11월 초에 FOMC에서 테이퍼를 시작하면서 조건을 단서를 단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매달 똑같은 금액을 테이퍼하는 게 아니고 네. 느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파들은 상황이 안 좋으면 테이퍼 속도를 늦출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시지만 반면에 매파적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네. 테이퍼 속도를 급격히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 이후에 나타날 일들은 결국 기준금리 인상으로까지 그렇죠.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앞으로 향후의 첫 번째 변수의 관심사는 테이퍼의 속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아마 테이퍼 속도가 빨라지면 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미국은 비싼 거는 오케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려봤지만
선진 시장 대비해서도 상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2000년 이후에 최저치, 뭐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그러면 저렇게 비싼 쪽에서 시장이 자금이 나와서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대로 손바뀜이 과거에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버블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거품이 이제 최극단에 달하면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성장주와 가치주로 또 말씀 주신 대로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네. 고스란히 넘어오는 케이스는 없었고요. 한 번쯤은 이제 약간의 변동성. 예, 이제 조정이 한 번은 있고 난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스타일이 변하거나 자산군이 변하거나 지역이 변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날 거고요. 예. 충분히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미국 시장이 지난 10년간 엄청난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주가 성장률에서도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부러지고 나면 아마 전 세계의 자산이나 그 관련된 지역의 특히 주식은 좀 조정을 같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이후에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또 통상 아까 저희가 봤던 PSR이 이 정도 한 3배 정도 수준이 나타나면 아까 이제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통상 이 정도 수준이 오면 향후 10년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정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열려 있는 차트가 거의 지난 한 100년간의 미국의 PSR 수준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그렇게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 이후에 평균적으로 향후 10년간 얼마의 수익률이 나타나느냐 지금처럼 한 3배 정도 지금 X축입니다. 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그 이후로의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권을 기록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네. 보면 우리가 어찌 보면 잃어버린 10년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이 향후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지금은 미국 하지만 사실 2000년대에 10년만 자르고 보면 2000년에 시작할 때 미국과 한국을 투자했을 때 2010년에 돌아보면 수익이 난 건 사실 한국이긴 했거든요. 한국이 그때 네. 뭐 탑5 안에 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만큼 밸류에이션이 높은 미국 주식이 이제 10년 후에는 뭐 수익을 안 줄 수도 있지만 근데 다소 아쉬운 거는 그렇게 손바뀜을 할 때는 우리가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산업에 깔려 있는 어떤 금융 산업에 어떤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하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싸거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이머징이 하락하지 않는 건 아니다. 네. 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게 오늘 오전에도 미중 정상회담이 있긴 하지만 네. 원론적인 얘기이지 구체적인 우리가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리쇼어링 즉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의제로는 선택이 안 됐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이 모두 리쇼어링, 즉 자기 내부나 근거리에 있는 쪽으로 생산 기지로 옮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이머징이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그 지난 30년간의 그 소위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화, 그렇죠. 분업화 맞아요. 이것이 진행됐던 것의 최대의 그러한 이제 위험 요인이 지금 이번에 나타난 거죠.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분명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30년간 이루어졌던 것이 불과 단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이제 3년 남았는데 그 안에 갑자기 다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렇죠. 30년이 30년이 바뀌었으면 앞으로 또 30년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최대의 복병은 인플레이션이고요. 리쇼링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이 안정돼 있어도 리쇼링 자체만으로도 물가를 올립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값비싼 선진국 당연히 값비싼 임금을 네.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입을 해서 거기다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처럼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리쇼링을 해가지고 과연 그 물가를 잡을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현재 상황에서 리쇼링에 공격적으로 나가기는 어렵다. 다만 선언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양국 정상에겐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지금 임기 후 최저 지금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올해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 앞두고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는 민주당입니다, 미국에. 또 반면에 시진핑은 지난주에 6중 전회를 지나면서 정말로 처음으로 3기 시진핑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중국 내 분위기는 그렇게 썩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양쪽은 다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합시킬 만한 외부적인 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양국 간의 그러한 협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표면적이거나 상당히 좀 두루뭉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 중미 정상회담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다. 오히려 뭐 위험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기억이 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회담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고 나서 관세를 계속 이렇게 부과했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도 회담 이후에 그런 위험 요인이 나오면 어쩌지라는 고민도 좀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트럼프가 했던 정책들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안 좋았고 지금 상당히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갔죠. 급등을 하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미국이 오히려 현재는 일부 품목에서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자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관세같이 트럼프 시대의 관세 같은 이슈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오히려 트럼프 때 사실은 반이민 정책을 쓰면서 내부 그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열겠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은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해지면서 임금이 급등하고 계속 올라가죠. 실업률이 쉽게 안 떨어지고 네. 구인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조기퇴직자가 많아지는데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던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들이 거의 지금 지난 5년 사이에 200만이 모자란 그런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미국이 공격적으로 트럼프 시대 때의 그러한 역효과 나는 그러한 반중국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둘 다 살원판을 걸으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세게 보이기도 어렵고 내부적인 정치 이슈 때문에 그리고요. 또 경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반목하는 것들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어렵고 이래서 사실은 둘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이제 가치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에 어떤 신규 유입 효과가 없었는데 미국은 그게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게 트럼프 때부터 좀 어그러지기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식으로 가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기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살짝 3천이 깨졌는데 센터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3천이 바닥일까요? 이게 참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다들 이제 3,300이 좀 넘는 수준에서 급박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3,000 깨지고 2,900에서 다시 좀 리바운드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수에 대한 방향성 내는 전망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그래도 저점을 다져가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아마 한 달 전쯤에 네. 나왔을 때 아마 비슷한 질문을 받았고 네. 포인트는 환율이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선으로 한 1,200원 선 그것이 이제 원달러 환율의 고점이지 않겠냐 말씀드렸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1,200원을 터치하고는 조금 조정을 받아왔지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떨어지나 이제 원화가 좀 강세로 가나 싶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슈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연준을 포함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특히 연준이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은 긴축. 이제 테이퍼링도 사실은 일종의 긴축이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긴축이 나면 달러는 항상 강세로 해왔기 때문에 일부러 선제적으로라도 지금 달러의 수요가 이제 늘었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에너지 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아권에서도 환이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두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환율이 예. 달러 대비 상당한 약세를 한 7, 8% 약세를 보였던 것이 한국과 미국, 그러니까 일본 거의 공이거든요. 네. 이유는 천연가스 수입이나 그런 그 소위 그 유가 수입이 원유 수입이 가장 많은 에너지의 수입 순수입으로 상당히 그 소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두 국가가 확실히 환율이 약세로 왔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고요. 네. 결국은 지금 당분간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에너지 위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환율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강하게 원화가 강세로 갈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조금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야, 그 에너지 가격이 지금 공급 사이드 측면의 문제로 인해서 수요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긴축이라는 우리나라도 뭐 이번 11월에 금통에서 금리를 올리긴 하겠지만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건 사실 미국의 정책에 많이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에너지 가격이 높은데 긴축의 모드, 특히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과 내년에 넘어가면 이른 시점에 그리고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달러가 강해진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진 상황에서 유가까지 강해진다는 거는 당장은 시장이 물론 3천이라는 걸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그 탄력이 조금은 굉장히 둔화된다라고도 저는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같은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참 거의 이제 저도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보면은 연말 랠리 내지는 내년까지 보면 약간 좀 다들 동의는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긴축 모드이고 뭔가 에너지 가격 비용이 한국에는 경상수지로서는 또 로스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원화가 강하게 베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중소형 장세라든지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연말 랠리가 있을지 아니면 연말 랠리를 넘어서 내년 한 상반기까지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좀 주도주 내지는 좀 챙겨봐야 될 업종이나 섹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내년의 화두는 긴축이고 긴축의 원인은 인플레이션이고 그쵸.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영향은 금리 상승입니다.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자산들이 올해 내에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올해 보면은 그런 금리에 민감하고 인플레에 민감한 자산 군들이 상당히 그 수익률이 좋았던 걸 대표적으로 원유. 에너지 업종이나 네. 뭐 이런 쪽이 또 일부 이제 가치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특별하게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상당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때 그 업종의 그러한 민감도로 놓고 보면 여전히 이제 금융, 소재, 에너지 업종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말씀을 드리고 예. 반면에 지금 이쪽에서 에너지 특히 천연가스 상승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만한 게 많이 얘기가 됐지만 소위 암모니아 비료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절대적으로 비료 가격이 단기간에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 내후년에 상당히 작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결국은 곡물 가격이 상당히 지금 2010년도, 8년도의 그런 에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ETF에도 꼭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끝나기보다는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예, 적어도 내년에는 지금 주거비가 본격 반영되면 미국 기준으로 거의 2.5% 이상 바닥에 깔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위에다가 지금 임금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네. 더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나 기타 지금 공급망이 내년 말까지도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못할 거라는 그 전망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걸 다 조합해 보면 내년도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게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리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내지는 연준의 시각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저변에 깔려있는 공급망 훼손이라든지 리쇼어링 같은 이슈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금융 에너지 소재에 관심을 갖고 쳐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흥국증권의 송재경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